민족의 태양이시며 시대의 희망이신 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세탁이 잘 안 돼 꾀죄죄한 옷을 입고 다니며 제대로 마르지 않은 터라 온갖 악취를 풍기고 다니는 인민들을 안타까워하시며 김용민닷컴에서 넬리 소다 세제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세탁물 5kg당 한 스푼이면 충분히 세탁이 돼 경제적이고 환경에도 친화적이니 인민들의 감격은 대기권을 넘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을 뚫는다 하겠다. 게다가 단 4개의 자연 유래 성분을 썼으니 깨끗하고 안전하며 세탁할 때 생분해도 역시 99%에 이르러 가히 세제의 신세기를 여셨다 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유해화학 반환경적인 세제를 만들어 놓고도 판매에 급급하면서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천방지축 날뛰는 장사치들, 이들에게 아둔하고 미련한 행실의 대가가 어떠할지 넬리 소다 세제의 대박으로 톡톡히 보여주게 될 것이다. 유해물질과 발암물질의 불검출, 피부 저자극 입증,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넬리 소다 세제. 어버이 김용민 동지의 숨결이 깃든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김용민닷컴, 김용민닷컴. 2018년 5월 17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북한 정상회담 재고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 회담 여전히 희망. 한국일보, 미국의 핵 폐기 채찍에 반기든 북한. 경향신문, 북한 핵 포기만 강요하면 북미 회담도 재고할 것. 국민일보, 단판 코앞 판 흔들어보는 김정은. 동아일보, 미국 일방적 핵 포기 강요 말라 북한의 으름장. 서울신문, 미국의 일방적인 항복 압박에 북한 북미 의제 기싸움. 세계일보, 북한 일방적 핵 포기 강요 때엔 북미 회담 재고.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북한 미국은 볼턴식 비핵화 압박하지 말라 역공세.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선이 한국과 미국의 공군연합훈련 맥스 썬더를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조선 김계관 외무일부상은 미국이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조미 정상회담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앞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조선의 핵무기를 폐기해 미국 테네시주의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죠. 다음은 중앙일보, 비핵화 리비아식 아닌 트럼프식으로 하겠다. 이런 제목입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리비아식 핵 폐기 모델은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모델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트럼프 모델이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언급한 것과는 다른 비핵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여름에도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미궁 장사랑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더 줄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부부, 아이, 친구, 연인 등 감사한 분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그냥 막 더더더 드립니다. 행복한 5월, 내 몸 사랑은 장사랑으로 챙기시고 가족 사랑은 더 줄게 이벤트로 공짜로 챙겨주세요.
가정의 달 더 줄게 이벤트 5월 18일까지 장사랑닷컴에서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미국이 조선 비핵화 협상에서 리비아식 모델이 아니라 트럼프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선이 이른바 리비아식 비핵화에 강력히 반발한 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앞서 조선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 정부가 일방적인 핵포기를 강요하면 조미 정상회담을 재고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에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리비아 모델이 아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은 트럼프 모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 핵 협상에서 짜여진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덧붙였네요. 연합뉴스 보도였습니다. 조선이 한국과 미국의 공군연합훈련 맥스 썬더를 문제 삼았는데요.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지난 화요일은 이미 훈련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의 갑작스러운 입장 표명은 조선 내부의 불만을 의식한 내부용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선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북측이 남북 고위급 회담 일자를 우리 측에 알려온 직후 연례적인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이유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4월 27일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근본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입니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북측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북측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남북 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선이 문제 삼은 맥스 썬더 훈련은 연례적인 행사로 이미 지난주 금요일부터 실시됐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던 지난 화요일 아침에는 이미 훈련이 한창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신들은 대화 기류에 불만을 가진 조선의 군부 강경 세력을 달래기 위한 내부용 메시지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미국이 연일 새로운 요구를 내놓고 이를 돈으로 보상하겠다고 발언하는 것에 대한 조선 내부 강경파들의 불만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미국 조간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대화가 급진전되는 것과 관련한 조선 내부의 속도 조절일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JTBC의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안미현 검사와 검찰 강원랜드 수사단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를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서 촉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미연 검사와 검찰 강원랜드 수사단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하게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무일 총장은 검찰총장의 적법한 직무행위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출근길에 있었던 문무일 검찰총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약속과 달리 수사에 개입했던 수사단의 입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또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가로서 올바른 결론이 내리도록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측의 충돌은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의 직권 남용 혐의에서 촉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안미영 검사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나올 때 다른 보좌관도 데리고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에 권성동 의원은 절차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검찰청 김우현 반부패 부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정치인 보좌관을 소환할 때에는 대검찰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인데요. 안미영 검사로부터 소환을 보고받지 못한 반부패부는 안미연 검사에게 내규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대검 반부패부는 채용비리 브로커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연기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에 강원랜드 수사단은 김우현 반부패 부장이 권성동 의원과 공모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대검 측은 절차를 준수해 수사하라는 취지였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다. 수사 지휘는 정당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수사단과 대검 측의 법리 해석이 갈리자 문무일 총장은 검찰 내부 전문 자문단을 꾸려 심의하기로 수사단과 협의했던 겁니다. 한국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수사 외압 논란에 휩싸여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정당했는지 내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들의 기소 여부가 내일 전문 자문단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자문단이 내일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수사팀의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우현 대검 반부패 부장과 최종원 서울 남부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겁니다. 수사단과 대검찰청은 모두 자문단의 결론을 따르기로 한 상태인데요. 자문단의 결론이 기소로 나올 경우 문무일 검찰총장 책임을 두고 논란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직속 참모인 반부패 부장이 기소되는 데다 결과적으로 문무일 총장이 수사단 수사에 제동을 걸어 사건 처리를 늦춘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향신문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안매장과 관련된 군문서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문건에는 출동부대에 감회장 장소를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수색 결과를 보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5.18 당시 전투교육사령부는 호남 지역 계엄 상황을 지휘했는데요. KBS가 입수한 김기석 전 교사 전투교육사령관의 업무수첩 사본에는 사살한 폭도의 감회장 장소를 보고하도록 지시하라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로 이틀 뒤 24단이 안매장 수색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다른 부대의 수색 결과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5.18 당시 군이 안매장 사실을 인지했고 수색 결과까지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군 기록에 대한 추가 조사가 절실합니다. 이상은 KBS 보도였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일부 공수부대가 진압작전 종료 후에도 비밀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에 몰래 주둔하면서 사망한 시민들을 안매장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80년 작성된 군 비밀 문건 2건과 주한 미국 대사관이 미국 국무부로 보낸 비밀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문건에 따르면 5.18 진압 이후에도 7공수여단은 광주에 남아 있었습니다. 7공수여단은 당시 광주 비행장에 주둔하며 무등산 깊숙한 곳까지 이동해 작전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따라 열흘 동안 광주에 몰래 주둔하며 무등산 등지에서 사망한 시민들을 안매장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6월 중순까지 일부 공수부대가 광주에 남아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는데요. 주둔기간과 작전 지역이 문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입니다. 경향신문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습니다.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지 고려해서 필요하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분명히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경제사령탑 가운데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달성 공약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혁신성장의 주체가 기업임을 강조하며 혁신성장을 위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새 문화예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2020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 1명당 1년에 10만 원의 문화비가 지급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혁신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특히 아동기부터 문화체험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초등 입학생을 위한 첫걸음 문화카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매년 45만 명 규모인 초등학교 신입생에 한해 연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휴일 전후의 연차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노동자 휴가 지원 제도도 2022년까지 연간 10만 명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 밖에 저소득층 고령자에 대한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금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신문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맞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가 경기도 채무 제로 선언을 놓고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남경필 후보가 형수 욕설 음성 파일을 쟁점화하자 이재명 후보는 남경필 후보에 대한 능력 검증으로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남경필 후보는 지방채는 숨기고 미지급금과 기금 차입금만 채무라고 속인 뒤 이를 전부 갚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이면 채무 제로가 된다고 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가 2조 9천억 원, 올해 6월 말 기준 기금 차입금은 5천억 원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남경필 후보는 지방채 2조 9천억 원은 5년 후 상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또한 기금 차입금은 경기도의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 쓴 내부 거래로 법적 채무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네요. 연합뉴스 보도였습니다. 네이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정치 섹션 그리고 선거 뉴스 하단 영역에 댓글이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댓글을 보려면 별도의 댓글 페이지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기사의 댓글은 최신 순으로만 정렬합니다. 조작 논란이 일었던 순 공감순을 포함해 다른 정렬 기준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체 기사에서 소셜미디어 계정으로는 댓글 작성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은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받지 않아 매크로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남북 정상회담을 똑같이 세계적인 쇼로 이분이 세 번째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분이 처음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세 번째 합니다. 두 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은 근데 그게 세계를 속인 시대의 사기극이었다. 나는 그래 봅니다. 한 번 쏘고면 쏘긴 놈이 나쁜 놈이죠. 두 번 쏘고면 이번에는 쏘긴 사람이 바보지. 세 번째 쏘고면 그건 쏘은 게 아니고 공범이 됩니다. 조선이 번번이 비핵화 합의를 깼다며 불신을 벗지 않는 자유한국당. 그런데 정말 조선의 변동만으로 깨진 것일까?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로 가보면 북한 핵 문제의 타결은 북한과 미국 양측의 신사고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제네바에서 양측은 기본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클린턴 미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보내는 경수로 지원을 담보하는 내용의 친서를 오늘 갈루치 수석 대표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합중국 클린턴 대통령이 경수로 보장과 보상에 대한 수완 담보를 우리 최고 지도자이신 김정일 동지께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제네바 합의는 깨지고 왜 깨졌을까? 당시 조선과 미국의 입장. 지난 94년 합의 당시 경수로를 오는 2003년까지 제공하기로 돼 있지만 늑장 공사로 2008년에야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합의 후 3개월 안에 풀기로 했던 금융과 통신 제재도 남아있고 국교 정상화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시각은 다릅니다. 북한은 제네바 협상이 이루어지던 지난 94년 이미 또 다른 핵시설을 준비해왔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지난 98년에는 핵무기용 농축 우라늄을 반입해 합의를 어겼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깰 때 뭔가 잘못된 정보로 판단했을 것이라는 당시 정세현 통일부 장관의 진단도 있었는데 북한의 제네바 핵합의 파기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돼 과장 전달됐다는 것인데 그거는 전달 과정에서 뭐가 좀 중간에 생략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마 미국이 그 부분은 미국이 잘 알겠죠. 하지만 2002년 10월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하고 그런데 당시 조선은 핵개발을 시인했던 터. 이건 역시도 미국이 협상 중에 조선에 약을 올려 어쩔 수 없이 조선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도 분석. 정 장관은 또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한 것은 미국의 켈리 특사가 고압적인 자세로 나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결국 조선이 비핵화 합의를 파기한 이유는 이렇게 요약되는데 미국이 조선에게 중유를 공급해주겠다는 약속을 깬 것. 미국이 중유 공급을 지연시키자 북한이 광명성 1호를 발사하면서 사실상 파기됐습니다. 이후에 조선 비핵화 협상도 미국의 뒤통수치기 때문에 결렬을 거듭. 2005년 6자 회담에선 보다 진일보한 9.19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핵 폐기의 대가로 경제 지원과 안전 보장은 물론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 합의한 겁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암초를 만났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돈 세탁 창구로 지목된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고 북한은 1차 핵실험으로 맞섰습니다. 그 뒤로도 합의와 파기는 공식처럼 반복됐습니다. 조선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또한 신뢰를 얻어야 할 상황. 어렵사리 합의문을 내놔도 서로 믿질 못하다 보니 꼬투리만 잡히면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평생 동안 피부 건강 모발이 꿈이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특허 성분 뿌리 깊은 샴푸와 비누의 놀라운 효능에 감격하시며 대통령 표창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수여하시고 널리 보급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옥에 가시고 괜히 저희 샴푸와 비누까지 오해를 받아 똥값이 되고 그러나 전 국민의 동안 피부와 건강 모발을 평생 지켜드리기 위해 반값에다가 탈모 브러쉬까지 증정하는 공격적 마케팅으로 판매 중이오니 1566-7871 뿌리 깊은 샴푸, 뿌리 깊은 비누를 찾아주세요.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오빠 머리숱이 엄청 풍성해졌는데? 그래? 혹시 퍼프 면적이 커서 빠르고 파워풀하게 머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던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써서 그런가? 뭐라고? 아니, 압도적 코팅 원료로 두피를 보호하면서도 머릿속을 꼼꼼하게 채워주고 남자의 자신감도 같이 채워준다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썼거든. 응? 헤이브로?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헤이브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군요. 마치 젤리 모양으로 된 액상 캡슐. 네, 본황칠 이노큐. 이걸 우유에 타서 주무시기 전에 드셔보세요. 5월 한 달 동안 본황칠 이노큐 한 박스를 적립금을 즉시 적용할 때 54,900원에서 더욱 할인된 5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산 황칠나무로 만든 본황칠 이노큐. 구매 방법은 김용민닷컴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정너로 이어갈까요?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 또 안철수 후보가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있던데 주제는 없지만 몇 가지 좀 조언의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네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백지화도 공개 경고를 했는데 이건 뭐 기싸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기싸움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근데 이제 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들이 계셔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엄중하게 바라보고 일을 진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여기서 또 이제 한국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중재자로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예. 북한의 입장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결국 미국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미국이 북한 정부를 건드리지 않는 것. 소위 말하는 레짐 체인지를 시도하지 않는 것을 확약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뭐 핵무기가 아니라 핵무기 할아버지라도 다 던져버리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인데 그것에 대한 미국의 호전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저는 한 수를 던지는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어쨌든 양쪽에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한국 아니겠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한 번 더, 중재자십이 한 번 더 발휘돼야 할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 정부가 박근혜 정부였다면은 씨알이라도 먹히겠습니까? 뭐 생각만 해도 진짜 몸서리가 쳐지죠. 뭐 2단계까지 오지도 않았죠. 북미 대화 단계까지. 그게 안철수 대통령이었다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요. 하여간 뭐 이 위기 국면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 것도 사실 좀 깨림직한 면이 있었는데 대화를 앞두고 양측 모두 다 자기 패를 다 꺼내놓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간 북미 간의 격이 없는 대화들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하는 이건 협상의 기본 자세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미 양측의 성실한 대화 교섭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자, 서울시장 판세 박원순 서울시장이 더 앞서가는 그런 양상이 됐어요. 16일 이데일리와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60.8%를 기록해서 굳히게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네요. 최초지요? 60% 넘어간 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60%를 돌파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침 어제 선대본 발대식도 있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선거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같이 지지율도 좀 따라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60.8%라고 하면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수치죠. 지금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가 16%,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후보가 13.3%,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의 김종민 후보가 2.2%, 녹색당의 신재 후보가 1%가 나왔는데요. 예. 제가 김용민의 브리핑에서도 이미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2등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것이 뭐지 가시화되는 상황이다라는 점 먼저 좀 특이한 점을 짚어보겠고요.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워낙 압도적이라서 뭘 더 어떻게 해볼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연령별로 봐도 40세에서 49세, 소위 말해서 사실 여론의 주도층이기도 하고 실제 사회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연령대에서 74.6%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예. 60세 이상으로 넘어가도 44.7%로 김문수 후보의 28.8%에 비해서 거의 더블에 가까운 스코어를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정도면은 뭐 한 달 사이에 1, 2위가 바뀐다. 이거는 뭐 상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인이 정치를 하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치권 안에서 정말 무슨 일이든 일어나기도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어나는 일이 있고 일어나지 않는 일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엔 박원순 시장 후보가 안 될 가능성은 이제 없는 상태라고 봐야죠. 그렇게 보여지고 이제 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어차피 이제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보수를 놓고 싸우는 거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고 예. 그래서 서로 코어 지지층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홍준표 대표는 어쨌든 이번 지방자치 선거를 지나가면서
코어 지지층을 지켜낸 다음에 바른정당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여기서 뿌리를 뽑는 건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지할 기반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즉 코어 지지층들은 자기가 다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서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후보가 욕심을 내면서 그 코어 지지층을 파고들기 위해서 특히나 이 남북 관계가 이렇게 급속도로 진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에 대해서 좀 탐탁지 않은 태도들, 뭔가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는 바람을 자꾸 얘기하는 것들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린 거죠. 근데 이게 지방자치선거는 사실은 중앙정치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약간 예외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정서는 유권자들이 자기 동네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다는 기본 컨셉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시장을 찍을 때도 사람들이 뭔가 서울의 발전이 있겠지 이런 생각들. 예. 오세훈 후보를 찍을 때도 그때 돌이켜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서울에서 약했던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 오세훈 후보가 나왔던 시절에도 저렇게 깨끗하고 젊고 뭔가 청렴한 변호사가 그런 정치인이 서울시를 잘 다듬어 주겠지 이런 기대를 했던 것이거든요. 적어도 이미지는 그랬죠. 네, 이미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를 임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문수 후보는 이러나 저러나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코어 지지층만 지키겠다라고 생각하고 조직을 다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과 똑같이 그냥 가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가 페이스북에 매일 올리는 안철수의 오후의 편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을 지적하자면 안철수의 오후의 편지 이런 건 안 됩니다. 문장이. 홍보팀에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의가 한 문장에 2번 나오는 거는요. 이건 정말 피하는 기본적인 거거든요. 안철수가 드리는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안철수가 쓰는이라고 하든지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철수의 오후의 편지는 뭡니까? 일단 제목부터 좀 안타까운데 이걸 보면 오늘에서야 이런 글이 나왔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데 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에 있게 됩니다만 바로 그 다음날 치르는 6월 13일 지방선거는 북미 회담의 성과와 상관없이 직접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취지의 인터뷰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정답입니다. 이 얘기를 한 달 전에 했었어야죠. 북미 회담이고 뭐고 이런 걸 싹 지워버리고 서울시가 이렇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서울시의 실업률이 높다. 박원순은 이렇게 했지만 아무도 된 게 없다. 나는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청년들의 일자리는 이렇게 만들겠다. 박원순이 여태 뭐 했냐. 이렇게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중앙정치에서 유승민 의원과 함께 홍준표 대표 멱살 잡고 내가 보수의 적자다라는 주장을 했던 거 아닙니까? 중앙정치는 중앙정치에 가서 하셔야죠. 대선 나갔을 때 해야지 왜 서울시장에 나와서 드루킹 멱살을 잡고 있습니까? 그럼 경상도 선거인데 바른미래당의 경상도 후보 제 이름도 잊었는데 뭐 지지율도 굉장히 낮게 나오는 분이던데 그 선거 신경 쓸 틈이 없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지금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로서 매진을 하고 내가 진짜 서울시를 한번 제대로 바꿔보겠다. 중도층들에게 어필했어야 하는 거죠. 북미 회담이고 뭐고 중앙정치가 무엇이 중요하냐. 지금 우리 서울 시민이 사는 게 중요하지. 박원순 저 사람은 다음번 대권 나가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나는 서울시장을 정말 열심히 할 생각이다. 서울시엔 이런 문제가 있다. 서울시의 경제는 이렇다. 서울시의 민생은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한 달 전에 꺼냈어야 하는데 지지율이 계속 정체가 되고 보수 진영과 멱살을 잡으면서 100평 중에 15평도 안 되는 땅을 서로 차지하겠다라고 안 되는 보수 코스프레를 하다가 이제서야 방향을 전환했다는 거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기 또 다른 대목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의 실업률이 전국 최악입니다. 꼴찌입니다. 전국이 이번 1, 4분기 때 통계를 보면 실업률이 4.3%인데 서울은 5.1%입니다. 전국에서 최악 수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달 전에 했었어야죠.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를 잘못하고 있고 서울시가 망하게 생겼고 서울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 전국 후보라고 생각하고 자꾸 남의 동네 가서 인사하고 드루킹 얘기하고 북미회담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본인 대권 후보라는 착각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예. 서울시장 선거에서 2등도 하지 못하면 다음번 대권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지방자치선거의 기초를 모르는 사람들이 판을 짜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또 하나의 문제는 결국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조직이거든요, 조직.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의당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언저리에서, 민주당 외곽에서 민주당에 진입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당으로 돌아와서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했는데 이게 그나마도 바른미래당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근데 바른미래당을 놓고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 예전 새누리당의 언저리에서 새누리당에 진입 못했던 사람들이 분당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을 세운 거거든요. 이건 이제 동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서울의 얘기를 마찬가지고 그 동네에서 원래부터 뛰던 선수들은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이 다 있는 거고 여기에 못 들어온 사람이 바른미래당하고 국민의당으로 간 건데 이 둘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호남이 빠진 게 현재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지역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조직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동네에서 바른미래당 간판 달고 시구연 구청장 후보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반면에 뭐 썩어도 준치라고 자유한국당은 어쨌거나 동네마다 구청장 후보 다 내고 시구연 후보 다 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연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서 보통 2명, 많은 데는 3명을 뽑거든요. 2인 선거구는 자유한국당 한 사람, 민주당 한 사람 되는 게 거의 법칙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연도 자유한국당은 다 출마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미래당 지금 뭐 지지율 아시겠지만 그런 지지율에 서울에서 후보 냈다가 10% 이하로 받으면 비용 보전도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아, 정말 끔찍한 일이죠. 예, 그런 희생을 누구한테 강요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조직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철수가 김문수한테 지겠냐라고 저한테 반문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공언했던 대로 조직을 갖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지켜낼 것이고 중도에서 박원순과 다퉜어야 했던 안철수 후보는 중도에서 다투지 않고 김문수도 아니고 홍준표의 멱살을 잡고 태극기 부대가 내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에 선거 전반기에 소중한 세월들을 다 보낸 겁니다. 이제부터 민생으로 전환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겠지만요. 선거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제가 뭐 남해당에 이렇게까지 선거 운동에 대한 조언을 드려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안타깝고 이것이 지금 바른미래당이 처한 현실이다. 예를 들어 민주평화당은 지지율은 낮게 나오지만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 특히 평화라는 것,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아젠다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뭔가 중앙정치에서 역할을 해보려고 하는데 바른미래당엔 그런 컬러도 없는 거예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반대 말고는 무슨 정강, 정책, 철학이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80%가 지지하는 대통령을 반대를 하면 20%한테만 어필이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80%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왜 약점이 없겠습니까? 그런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중도층을 노릴 생각은 안 하고 그 20% 마음에만 드는 정책을 피는 것이 결국 이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고요. 2대1의 같은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를 하면서 잘하고 있다가 75.8%인데요. 여기서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매우 잘한다가 60.3%입니다. 잘하는 편이다가 15.5%고요. 그래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매우 잘하고 있다. 뭐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지라고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를 하는 정책을 세워서 도대체 누구의 민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참 잘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참 잘하시죠. 하지만 최저임금 때문에 고통받는 현실은 바뀌지 않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중도층을 어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하다 웃음이 나온 게 이게 뭐 저희 당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근데 바른정당 관계자분들이 많이 안 들으실 거라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여하튼 그런 식으로 중도층에 어필을 하는 전략을 바른정당은 세웠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소위 이명박근혜 대통령 시절이 정말 좋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10% 유권자들을 바라보고 거기 가서 싸우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말을 홍준표, 김성태급으로 잘하느냐. 그렇지도 못하면서 결국 떠돌게 되는 신세가 됐다는 점. 이것은 다시 원래로 돌아오면요. 정치인이 물론 뭐 부족한 정치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표와 비전,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운영 계획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비전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지지하는 코어 지지층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으로 이야기를 퍼뜨려가면서 튼튼한 정당을 만드는 건데 안철수 후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땠습니까? 극중주의. 제도 아니고 제도 아닌 중간에 있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웠었고 유승민 의원도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하고 다르게 할 거라고 하는 것 외에는 본인의 비전과 철학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고 그런 부작용이랄까요? 그 결과가 이번 선거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또 돌아보면 결국은 가장 똑똑한 것은 유권자고요. 국민들이 정답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할 일은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살피고 그 방향을 바라보고 그 방향에 맞는 계획들을 내오는 것인데 이것을 세력 간의 다툼, 정치공학으로 바라왔던 바른미래당이 바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보여준 결과가 바로 국민들의 민심이 아니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새 정치를 한다면서 말이죠. 정치공학만 연구했나 봐요. 이쪽이 진보 먹고 이쪽이 보수 먹으면 그 중간은 내가 먹어야지. 철학을 앞세우고 정강정책을 앞세우고 자신의 비전을 앞세워서 자기 지지층을 모아야 되는데 이쪽 먹은 사람 빼고 저쪽 먹은 사람 빼고 나머지는 내가 먹어야지. 나머지는 내가 먹어야지라고 생각했으면 그거라도 먹었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오늘에서나 나오고 어제까지는 극우 인사 같은 언급을 되풀이했던 것, 전 이게 지방자치 선거의 결정적 패인이 되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안철수 지방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의 원래 계획은 이렇게 선거를 마치고 나서 다음번 대선에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자체로서의 마땅한 대선 후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안철수 후보가 바른미래당 포함해서 범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후보가 되겠다는 계획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김문수라는 벽조차 넘지 못하면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안철수가 중도에게 소구력이 있겠는가, 우리가 믿을 만한 후보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결과는 암담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아직 선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지금부터라도 민생에 매달려서 중도층을 열심히 공략해서 어떻게든 김문수 후보를 넘어선다면, 하지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지방자치 선거는 기본적으로 지역 조직이 튼튼한 쪽이 이기는 선거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결코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목표는 김문수를 넘어서는 것이 무조건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될 것이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여쭤보신다면 저는 3등을 하지 않겠나라고 일단 전망하겠습니다. 15%는 넘을까요? 10%는 넘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많으니까 안철수 씨 우리가 걱정을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본인 돈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또 예언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사실 안철수 씨라면은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내가 나서는데 구청장 후보들 다 나서라. 내가 선거비 보전해 주겠다. 이거 안 되겠군요. 이거 기본적으로. 자체도 안 되지만 어쨌거나 지금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구청장 후보가 다 나와야 동네에서 선거 분위기를 띄워서 조직표를 다지는 건데요. 그 작업을 지금 할 수 없는 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 거죠.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한 1등 따라가는 2등, 최소 10%까지 따라 붙었다면 이렇게까지 바른미래당이 이번 지방선거 서울 기초단체장 선거에 후보를 적게 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인가 브리핑을 통해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고 지금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 기자의 마약설, 그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전해드리면 한겨레 기자 머리카락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잠깐 말씀드리면 이 의혹은 지난 10일 알려졌습니다. 이 모 일간지 기자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이 됐고 또 사표를 제출했다 이런 찌라시가 퍼졌었는데 예. 이 일간지는 한겨레였고요. 이 당사자는 허모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한겨레는 당시에 이 혐의 단계에서 입장을 냈었는데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자사 기자 한 명이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는 중이지만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고 또 입건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라면서 1차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추가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 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당시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이 허모 기자는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을 했었어요. 오히려 이 미확인 정보가 돌면서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예. 이 허모 기자의 말에 따르면 자기는 지인과 술을 먹기 위해서 약속 장소에 갔는데 그 지인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어서 이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허모 기자 본인에게도 임의동행을 요청을 해서 이에 응했고 소변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마약은 음성이 나왔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풀려났다라고 하고요. 이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이 서울지방경찰청도 마약 혐의로 입건이 된 것은 맞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어요. 다만 통상 마약 검사를 할 때는 소변 검사에서 양성이 안 나오면 모발 검사를 한번 더 하거든요. 예. 모발에 이 마약 성분이 통상 더 길게 머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16일 국가수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극구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양성이 나왔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 검출된 마약이 필로폰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필로폰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소지하기만 해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마약이라고 하는데 필로폰이라는 게 대마초처럼 담배니까 한 대 피워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네. 엑스터시라는 마약처럼 알약이니까 감기약이니까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필로폰은 주사기로 자기 팔에 직접 놓아야만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허무 기자의 거짓말은 이것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지인과의 술자리에 있어서 약속 장소에 갔다라는 말도 거짓말이었다고 해요.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허모 기자는 지난 1일 관악구의 한 장소에서 그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만나기로 한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혼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초에 경찰이 허 기자 지인이 아니라 이 허모 기자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 내용을 잡고 내사를 벌이면서 현장에 들이닥쳐서 조사를 벌인 것이라고 합니다. 아, 지인이 아니라 그 기자 본인이요?
네, 혐의는 기자 본인이 받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현직 기자의 마약 투여라는 좀 보기 드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한겨레는 어제 회사 명의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허모 기자에 대한 해고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밝혔고요. 이 한겨레 신문의 사과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사는 독자와 주주, 시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실망,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엄격한 도덕률을 지켜야 할 한겨레 구성원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사실에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거듭 반성하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네, 이게 한겨레의 입장이었습니다. 마약 관련 문제는 뭐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뭐 개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지난 1년간 한겨레에 참 사건 사고가 많았었죠. 예. 게다가 이번에도 또 이 창단 30주년 행사를 치르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번 일이 분명히 현행법을 어긴 일인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동료 기자끼리 폭행 살인 사건이 나고 마약 사건까지 나고 참 한겨레는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일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언론사에서 이런 살인과 마약이 비슷한 시기에 발발했다, 이런 전례도 없고요. 이것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것은 비약인가요? 글쎄요, 이것도 뭔가 좀 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참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한겨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참 말문이 막힙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당혹스럽고 좀 황당한 일이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은요? 네, 이번에도 좀 울적한 소식인데요. 지난 9일에 MBC 인기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었어요.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방송인 이영자 씨가 매니저분과 함께 어묵을 먹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어묵을 먹다가 누가 마음에 들더라 이런 뜬금없는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재밌는 장면이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갑자기 MBC에서 속보 이영자 어묵 먹다 충격 고백이라는 자막으로 뉴스 화면이 편집돼서 3컷 정도가 지나갔었어요. 아마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한 효과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뉴스 장면 3개 중 2개가 세월호 관련 소식을 전했던 뉴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묵이라는 것이 그 일베라는 사이트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영자 씨가 그 의미로 어묵을 먹다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MBC가 그 단어를 쓰면서 이 세월호 참사 뉴스 보도 영상을 넣었다라는 것이죠. 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는데 예. MBC가 편집에 바쁘니까 이게 세월호 화면인 줄 모르고 썼느냐라고 하면은 그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뉴스가 세월호 참사 소식을 전하는 뉴스 화면인 것을 알고 썼어요. 그때 이제 아나운서가 최대현 씨 아닙니까? 예. 최대현 씨 뒤에 세월호 모습이 모자이크 된 채 나왔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그 세월호 화면을 지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 왜 그 수많은 뉴스 화면 중에서 이 화면을 썼을까?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이 사람들이 또 고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오후에 상암동에서 MBC의 관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MBC는 당시에 이 소식이 논란이 된 후에 회사 명의로 그리고 최승호 사장의 명의로 즉각 사과를 했었고요. 예.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꾸려서 관련 조사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예 외부 위원까지 모셔서 함께 진상을 조사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오세범 변호사를 끼워서 같이 조사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사를 벌인 결과는요. 결론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고의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세범 변호사가 밝힌 경위는 이런데요. 예. 하나하나 부주의가 있긴 했지만 의도적으로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출했다. 의도는 없지만 부주의가 있었다. 왜 부주의가 있었는지에 집중했다. 세월호 영상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조연출에게 물었더니 세월호 희생자들이 어묵으로 비화된 건 역시 몰랐다고 하더라. 그 부분도 놀라웠다. 방송하는 분들이 몰랐다는 게 또 하나의 충격이었다. 조연출은 세월호 자료화면에 멘트가 필요했기에 뒷배경을 블록 처리하고 20명이 모여있는 시사회에서 문제가 된다면 걷어내면 될 줄 알았다고 하더라. 결국 걸러지지 않고 지나간 것이다.
조연출이 처음부터 세월호 자료 화면을 언급한 게 아니었다.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도 아닌 단계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MBC 내부위원인 조능희 편성기획본부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연출은 지난 1일 1차 시사가 끝난 이후 이영자 에피소드의 몰입도를 높일 방법을 생각했다. 뉴스 속보처럼 구성해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를 직접 구상했다. 세월호 뉴스 화면을 사용하게 된 경위는 FD에게 받은 뉴스 화면 중 자신이 생각한 구성에 가장 맞다고 판단해 사용한 것이다. 조연출은 일베에서 어묵이 세월호 희생자를 희화한 표현이란 것까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그 FD가 여러 가지 뉴스 화면을 줬는데 그 모습이 가장 조연출의 구상과 맞아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에 관련된 화면이었지만 별 의식이 없이 썼고 그래서 뿌옇게 처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 걸러내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묵이 일베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용어인지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납득이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딘가가 이게 좀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냥 조연출이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믿기에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어딘가 개운치가 좀 않더라고요. 물론 뭐 이 조사 결과가 저는 진실일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믿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의 MBC 경영진이 김장겸 경영진과는 분명히 결이 다른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이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엊그제 토론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 결과 우리는 또 죽은 셈이다. 세월호 유족들이 또 죽은 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큰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은 어제 MBC의 진상조사 결과를 수용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족들이 결과를 수용을 한 만큼 이 이상 뭐 첨언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도 좀 이번 논란은 좀 개운치가 않고요. 좀 MBC가 밝힌 대로 이에 대해서 뭐 제작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두 번 다시 MBC에서 좀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혹이 가시지 않습니다. 특히 세월호라는 걸 몰랐으니 만무할 테고요. 그리고 최대현 씨가 지금 텔레비전에 안 나오는 걸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최대현 씨가 어떤 최대현 씨입니까? 그런데 통상 그런 뭐 자료화면을 갖다 쓸 때는 시청자들에게 익숙하고 아 이게 뉴스구나라고 확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어야 하는데 근데 최대현 씨는 지금 화면에서 사라진 지 오래고요. MBC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사과 영상 낼 때 최대현 씨가 전원 구조 속보를 냈던 그 영상을 기억합니다. 최대현 씨 뒤에 세월호는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세월호 참사를 배경으로 했을 거라는 걸 아는 국민도 상당하단 말이죠. 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우연이었다? 개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내부에서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 무마가 시도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결과가 잘 납득이 되진 않죠. 사실 뭐 이게 조연출의 구상과 가장 맞았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MBC에 이 남자 앵커 혼자 나와서 뉴스를 전하는 영상 클립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최대현 씨, 그러니까 아까 김윤 PD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현 씨는 이 김세희 씨와 함께 당시에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뭐 그야말로 엄청난 활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몰랐다. 뭐 MBC 직원이 많으니까 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면서도 아나운서를 몰라볼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선수끼리. 그렇죠. 그래도 이 최대현을 몰라봤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설령 최대현을 몰라봤다고 하더라도 뒤에 있는 세월호의 그런 모습들을 못 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검찰에 수사 의뢰할 생각은 없을까요? 사내에 일베가 있어서 그 일베가 업무를 방해했다. 이걸로 말이죠. 그래서 수사에서 일베가 없다면은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일베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했고 확인할 권한도 없어서 그냥 일베가 아니겠거니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는 유가족들한테 최선이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MBC 내부 조사 결과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MBC가 더 검찰에 재수사를 의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하여간 MBC의 이번 진상조사 결과는 믿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아시아권 여러 나라에서 자기 언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광주 정신이 어디 광주만의 것이겠습니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온 인류의 꿈이기도 하지요. 전에 김용민 브리핑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태국, 일본, 중국에서 불린 임을 위한 행진곡 모아서 듣겠습니다. 그 비피의 시간 유인태입니다. 그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지. 이 프랑스 사람들 고기 많이 먹는데 치즈도 많이 먹고 그런 고지방 식품에도 불구하고 심혈관 질환이 잘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와인에 함유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물질이야. 그렇다고 날마다 와인만 마시면 가지 일찍. 그 와인 대신에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먹어보라고. 와인보다 무려 23배 이상 많이 함유된 레스베라트롤. 그게 혈액을 맑게 한다고. 병 걸려서 약 먹지 말고 평소에 미리미리 대비해야지.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전창걸몰닷컴 가면은 살 수 있다고. 그 창걸아. 근데 그 새싹 땅콩차 10봉 사면은 와인 한 병 안 주냐? 홍준표입니다. 나이 40초 먹은 사람한테까지 병원비를 보장해준다. 이게 사기면 이건 왕팔이죠. 뭐라고? 40대 남성이면 월 10,000원대, 10살이면 월 5,000원대면 가입해주는 실손보험이 있다 했어요. 치아보험도 40대 여성 기준 월 20,000원이라고.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이 7,000원 운전자 보험 검색하면 된다고. 016-360-0689, 016-360-0689, 밤 9시까지. 그나저나 내 자꾸 막말한다고 하는데 자꾸 겐세이 놓으면 지원 유색하는 수가 있어요. 다 떨어뜨리게. 이회창입니다. 정성농장 홍삼 섭취후기 읽어보겠습니다. 김모 씨 사연인데요. 큰아이 고3 때 먹였는데 몸이 덜 피곤하다고 해서 효과를 봤습니다. 이제 막내아이 고3인데 많이 피곤해서 먹이려고 구매했어요. 큰아이 때처럼 효과가 짱이길. 그리고 또 다른 사연, 이분은 누구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성농장 홍삼 먹고 당선돼서 고향이 충청도가 아니면서 충청도인 양 행세하는 모조품 2회창을 누르고 충청도의 상징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누구야 이거? 아니 이름이 이 씨발 새끼
누가 누구한테 모조품이라고 해? 정성농장 홍삼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입니다. 이 골반 척추 바로잡고 싶다면 바디로직 구매 후기 볼까요? 입기 전 눈 감고 제자리 걸음한 다음 입고 난 다음 제자리 걸음했을 때 확실히 달라요. 게다가 입고 걸으면 자연적으로 일자 걸음이 되네요. 그러니까 서울 구치소에 있는 각하 이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바디로직 입어보세요. 예? 닥치라고요? 꾀병이라고요? 바디로직 꾀병이 아닐 때 진짜 척추가 안 좋을 때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com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소개합니다. 플라시드님, 삼성이 노조원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것이 정녕 실화입니까? 이 나라 기업들은 어디까지 저열한 것인가요? 자, 그러나 이 나라 재벌들, 금권을 쥔 세력들, 이들을 통제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만무리님,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됩니다. 아직도 적폐 기득권 세력들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네요. 네, 김용민 브리핑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